노동자의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아마도 청소년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숙하고 뭐 일도 잘 못하고 뭐 등등의 다른 다양한 이유를 붙여서 보통 이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게 뭐 서비스업, 서빙이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PC방 이런 데서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과 성인 간의 그런 노동의 차이가 크게 있을까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차별법을 시작하게 되면 청소년, 그 다음은 또 누가 될까요?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면 여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별적인 최저임금은 더욱더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최저임금 차별법은 아직 발의는 됐었는데요. 통과는 다행히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나 최저임금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요. 약 한 부산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31% 정도는 이미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조사한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워홀로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나요? 호주로 많이 가죠. 혹시 주변에도 그렇게 간 분들이 있나요? 네, 친구들 많이 친구들. 갔었어요. 혹시 최저임금을 잘 받았다고 하던가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네네. 갔는데 이제 일을 못한다 해서 돈을 다시 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50%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떠났던 사람들이 호주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더 문제는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이 너무너무 만연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부산시에서 위탁해서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작년에 통계를 보면요. 상담을 18,000여 건 했고요. 그 중에 25%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었습니다. 이주인 노동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게 임금체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임금체불이요, 이주민들이 많이 겪고 있긴 한데요,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임금체불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20년 임금체불액이요, 1조 6,300억 원입니다. 1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임금체불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 독일에서 간호사로 떠났던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간호사로 처음 가셨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에 독일 간호사들이 시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시위지? 혹시 우리를 쫓아내려고 시위를 하나? 이런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한국인 간호사들 우리랑 똑같은 월급을 주라는 거였어요. 우리랑 똑같은 일을 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일해서도 안 되고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월급을 적게 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다음 자기들이 거죠. 네, 외국에서 온 간호사들의 차별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간호사 전체 직종에 대해서 임금과 그런 대우가 낮아질 것을 생각이 되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명한 거죠. 저희가 상담했던 분 한 분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필리핀 출신의 이주민이었는데요. 그 공장에 하나의 공장에 너무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도 산재가 발생했지만 좀 그 공장 전체에
산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그 이유는 작업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였습니다. 처음 이주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요, 그 이주 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업무를 지시했대요. 예를 들면 10분에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주 노동자에게는 10분에 10개를 만들도록 지시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이주 노동자가 10분에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가 너무 힘들다, 이제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같이 항의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한국인 노동자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던 거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그걸 보고 10분에 10개를 잘 만들고 있으니까 모든 노동자가 다 10분에 10개씩 만들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작업 속도가 빨라지니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산재가 다치게, 작업 속도를 너무 빨리 하다 보니 결국에는 다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였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차별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또 저희 센터에 상담하러 왔던 분 중에 중국인 요리사가 있으세요. 중국인, 굉장히 고급 뷔페에 일을 하던 중국인 요리사셨습니다. 그 요리사분이 저희 센터에 상담을 왔는데요, 왜 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8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전화를 해보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해결이 돼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더니 한 1년쯤 지났을까요? 또 다른 중국인 요리사분이 또 오셨어요. 또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일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또 같은 뷔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2명의 중국인 요리사가 저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한 6개월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었고요. 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사장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물었습니다. 왜 자꾸 임금 체불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월급을 달라고 해야 주지. 그래서 이때까지 이주 노동자가 계속 월급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해야 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진정을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라고 했더니 나야 땡큐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진정을 했던 이주 노동자고 있겠지만 한 달, 2달 일하고 임금을 그냥 여기서 일하다가 진짜 월급 못 받겠다 해갖고 그냥 떠났던 이주 노동자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이주 노동자가 거기서 월급 못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있겠죠. 그러면 사장님은 이주 노동자의 월급을 안 줬으니까 뷔페값을 싸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단 10원도 싸게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 돈은 그냥 사장님 개인적으로 쓰시겠죠.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을 안 지킨 편의점이 할인을 해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노동자의 임금을 아껴서 할인을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별에 반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차별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제도적인 차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 지역 후 입국하게 되는데요. 이 고용 허가제라는 제도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3년 일할 수 있고요. 사업주에 허가가 있을 시에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주가 이 1년 10개월 연장을 안 하겠다 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이상하죠. 1년 10개월은 왜 또 1년 10개월일까요?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따라오나 보죠. 2년이면 2년이고 1년이면 1년인데 1년 10개월인 이유는 합법적으로 5년을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2개월을 잘라 1년 10개월이라는 애매한 그런 기간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주 노동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나의 그런 특기와 장점을 다 떼고 무시한 채 어떠한 일이든 정부가 취업을 알선해주면 거기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도 3번만 부여되는데요. 3년 동안 3번이 부여되는데요. 이 3번도 사업주의 허가가 있을 시에 3번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임금 체불이라든지 혹은 폭행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직장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 노동자가 3번째 직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3번째 직장을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이 상황에 사장님은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굉장히 차별적이니까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차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거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특히 중대재해법이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또 5인 미만은 제외가 됐죠. 5인 미만 사업장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 법의 적용을 좀 더 미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의 항목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을 쪼개요.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은 하나의 회사인데 지금은 하나의 회사 안에 여러 개의 회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가게라고 해봐요. 그러면 옷가게면 옷을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오전팀 일하는 사람들의 회사가 따로 있고 오후팀이 일하는 회사의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가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 체불이라던가 혹은 폭행이라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거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저희 또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였는데요. 이 기계가 가끔씩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거죠. 그러다가 사장님한테 이 기계가 좀 이상하다. 이 기계 수리를 좀 하자. 라고 했는데 이 기계를 그냥 사장님은 무시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손을 다쳤어요. 산재를 당하셨죠. 꽤 큰 산재였습니다. 또 다른 이주 노동자에게 그 프레스 기계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 그 기계로 일하는 노동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 기계로 일을 못 하겠다라고 했더니 사장님 그러면
가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절대 안 해준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 사업장을 떠나서 미등록 노동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비자가 없는 사람들. 저희는 이제 불법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미등록 이주민 혹은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이제 불법 체류자죠. 이분들이 어긴 법은 뭐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요. 출입국 관리법에서 허용한 기간보다 좀 더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4년 10개월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4년 10개월을 넘겨서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혹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요. 이 사람이 어떤 법을 어겼다라고 하지 너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불법 사람이야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 존재 자체에다가 너는 불법이야 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심각한 차별이고 인격적으로도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자라고 하고요. 보통 영어로는 논다큐멘터라든지 논페이퍼, 서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와 이주민들의 좀 차별 상황을 한번 보면요. 마스크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초기에는요. 작년에 혹시 이맘때쯤 기억나시나요?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요일제로 마스크를 구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 약국에 이제 줄 서서 이렇게 마스크를 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주 노동자는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 있는 이주민만 마스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는 이주민요. 그럼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은 마스크를 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마스크를 샀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못 사는 이주민들이 생겼고요. 또 못 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공단이라든지 이런 근처에는 또 약국이 없어요. 근처에 약국이 없다 보니까 가서 마스크를 살 수 없었는데요. 또 약국에 가더라도 긴 자신의 노동시간을 비워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이주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마스크를 배포한다고 일요일날 저희 센터에 오면은 마스크를 드리겠다고 하자 정말 많은 이주민들이 저희 센터로 찾아오게 되었고요. 저희 센터에도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이주민들도 있어서 저희가 택배로 마스크를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사러 올 수 없는 이주민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이동권이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고요. 식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요. 심지어 약국에도 들어갈 수 없고 길거리를 다녀도 누군가 쳐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저희 센터까지 못 오는 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스크가 한 명이 안 쓰기 시작하면 방역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스크가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써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방역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됐던 것은 부산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부산에는 공공의료원이 부산의료원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서울에는 공공의료원이 몇 개가 있을까요? 6개인가? 6개. 10개 있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서울에는 공공의료원이 10개 있는데 부산은 단 한 곳 부산의료원이 있답니다. 인구 대비만 봐도 사실 서울에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개는 있어야죠.
개는 있어야 될 텐데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원이 일반 병원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공공의료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혹은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의 병원,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그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병원입니다. 그런 의료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특히 건강보험이 없거나 혹은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 부산 의료원밖에 이용할 수 없는 이주민들도 있는데요. 그런 공공의료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이주민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기암으로 이제 입원하고 있던 필리핀 출신의 환자 한 명이 생을 마감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결핵으로 입원하고 있던 환자가 도저히 입원할 병원이 없어서 저기 광주에 있는 의료원으로 또 거기까지 가서 입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을 이용해야 되는 많은 이주민들이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된 기간 동안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단체가요, 매주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올해로 24년째 매주 일요일 날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참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저희 무료 진료소를 문을 닫아야 되나 좀 중단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병원처럼 그런 방역 체계를 갖춘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갖출 수가 없으니 좀 중단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는 쉬지 않고 진료소를 운영했는데요. 그 이유가 환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병원에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주민들이 오히려 더욱더 밀려나다 보니까 아플 때 갈 수 있는 곳이 저희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희 무료 진료소는 환자가 더 많이 느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굉장히 미달하는 그런 환경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컨테이너가 기숙사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런 작은 컨테이너에 3명, 4명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는 오히려 기숙사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임금의 약 한 5%에서 10%까지 기숙사비를 받는데요. 1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고급 아파트 월세보다 더 비싼 월세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숙소의 대부분은 공장 내에 위치해서 소음과 또 제대로 휴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기도 했고요. 또 3명, 4명씩 한꺼번에 구분되지 못한 공간에 살다 보니까 자가격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주거 환경, 저희가 그런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주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대부분 부산에 있는 공단 지역들은 굉장히 교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좀 숙소 같은 그런 주거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그런 공공주택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 알게 됐던 게 부산에 공공주택이 너무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공공주택의 비율이 꼴찌였어요. 부산은 단 5.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부산 전체로 봐도 공공주택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주 노동자들도 주거 환경 기준에 맞는 좀 그런 공공주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한 106만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한국 전반적인 그런 주거 환경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캠페인이 컨테이너는 집이 아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캠페인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비율이 결코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회사에서 기숙사비를 법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숙사비를 받는 건 좋은데 그런 최저 주거 기준에는 부합하는 기숙사를 제공할 때 기숙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법을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랫동안 제안하고 있던 활동 중 하나가 차별과 편견 없는 학교 만들기라는 그 정책 제안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이주민 학부모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 부산시 교육청에 또 교육부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은 제안서를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됐던 배경에는 특히 이주민들 학부모들이 느끼기에 좀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습니다. 저희 그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의 학부모가 한 분 계신데요. 이 학부모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한국에서 생활해서 아이를 낳고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담임 선생님과 혹은 주변의 학부모들과 만날 때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시간이 적어도 한 10년쯤 될 겁니다. 그런 한국에 10년 정도 산 사람이 한국어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늘 어떤 담임 선생님이든 늘 나를 만날 때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좀 생각이 늘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둘째 아이가 왕따를 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왕따가 당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아이 친구 엄마가 그 아이랑 놀지 말라고 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그 아이는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학교에 와서 이야기하고 또 반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쟤랑 놀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놀지 말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 아이가 그런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 선에서 좀 잘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같은 아파트에 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이 엄마 연락처도 알게 되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팍팍 끊고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만나겠지라고 해서 있었는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만나서 쪼로록 가서 저기요, 나 누구 엄마죠? 저는 누구 엄마예요? 라고 했더니 뭐 할 말 없다면서 가더래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몇 동 사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몇 동 사세요? 뭘 물어본 거죠? 예, 평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108동 사는데요 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집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따돌림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요, 내 아이랑 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아이랑 놀지 말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공부 못하는 친구죠. 공부 못하는 친구랑 놀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도 놀지 말라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친구랑 놀면은 놀러 간다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그 성적 위주의
그런 학교 문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몇 평이세요? 라고 물은 건 또 뭐죠? 경제력에 따른 구분을 짓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외국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는 이유도 사람을 구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와 저기 아파트 단지와 저기 아파트 단지와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또 성적에 따라 구분하고 학벌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된 그런 사회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과 편견 없는 학교 만들기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적 위주의 그리고 입시 위주의 또 경쟁 위주의 학교 문화가요.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협력하는 그런 학교 문화로 바뀔 필요가 있겠다라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차별 사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차별 사례를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차별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심각하지만 이거를 조금만 더 시야를 높여서 보면 우리 사회에 너무나 차별이 만연해 있고 그러한 차별들 중에서 이주민이 오히려 더 심각하고 더 앞에서 먼저 그러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반대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차별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차별은 바이러스와 비슷해서 차별이 시작되면 그러한 차별은 스물스물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번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듯이 이 차별의 백신은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구분을 없애고 사람과 사람 간의 구분을 없애고 제도적인 차별을 없애는 노력부터 한다면 우리는 좀 더 멋진 사회에서 좀 더 민주적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이주민과 함께 왔을 때 한글학교 선생님으로 자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학생 중 한 분이 한 수업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축구화랑 축구공을 좀 사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냐라고 해서요.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같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사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고향에 갈 건데 아들 축구화랑 축구공을 선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누군가의 친구고 단지 그냥 내가 불쌍하다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편견과 차별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오히려 다른 나라까지 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찾고자 하는 오히려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이주가 일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주가 일상인 이유는 이주가 굉장히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일상과 이주민의 일상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도 사실과 굉장히 다른, 오히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로 인해서 편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역시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들이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별이 없어질 때 다른 차별들 역시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냥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분함으로 우리와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오늘 정말 큰 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주민 차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장애, 이주민, 젠더, 동아시아까지 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어지는 민주시민 교육, 몫이 없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그 다음 이야기도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